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8일 밤에 긴급하게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현재 이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현재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에게 뉴스로 접해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현재 안인득입니다. 안인득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점 중에 뭔가 좀 조현병이다,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서 그렇다, 계획일까 우발일까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희가 조금 내용을 확인하고 받은 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분명히 조금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키포인트는 왜 자신의 집에다가 불을 질렀을까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 전부터 계획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더불어 유독 한 가정 쪽에 좀 집착을 많이 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가지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을 하면서 사건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이 신고가 접수된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경남 진주시 가자동에 있는 땡땡 주공 아파트입니다. 최초 신고는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야, 불이 났으니 빨리 와달라. 사람이 다쳐서 지금 엉망인 상태다. 비명을 지르고 돌아다닌다. 정확하게 시간 자체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새벽 4시 29분 25초였습니다. 몇 동입니까? 라는 질문에 303동이다. 빨리 와달라. 그로부터 6분 뒤였던 4시 35분 40초에 다른 사람이 또 전화를 합니다. 되게 많이 다쳤다. 그리고 또다시 16초 뒤인 4시 35분 56초, 불이 많이 났다. 빨리 와달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동네 아저씨인데 이상한 아저씨가 여기 몇 명이 칼에 찔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시 39분 3초에 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나 2층 사는데 지금 집 앞에 시신이 있다. 어쩌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내가 나가면 칼에 찔릴 것 같다.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집 3, 4m 앞에 시신이 있고 범인은 칼을 들고 있어서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이야 라는 말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5분 이 303동에 403호에 살고 있던 44세 금모씨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분이십니다. 뭔가 불이 났다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아내와 딸 그리고 조카를 아파트 밖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금씨는 바로 아래층 304호에 부모님도 살고 계셔서 부모님도 대피를 시켰던 거죠. 굉장히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좀 놀랬던 딸, 초등학교 6학년 금씨, 내 딸인 12살의 딸에게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따 보자. 아빠는 위에 가서 사람들한테 불이 났다는 걸 얘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웃집을 다니며 불이야를 외치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아파트 앞으로 내려왔을 땐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분명 방화 현장인데 흥건한 피, 사람들의 비명소리,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죠. 자신이 맡겼던 12살 딸은 사망했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그 딸을 지키려던 41세 아내분도 칼의 옆구리에 찔린 상태였고 아래층에 살고 있던 65세 어머니도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19살 조카는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며 위아래 함께 살던 일가족 6명 중 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된 상황이 됩니다. 일단 이 아파트 호수는 403호입니다. 자, 그 이후 경찰관은 35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눈에서 봤던 건 이상한 한 남자입니다. 2층 복도에 서 있는 남자인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었던 거죠. 바로 이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입니다.
경찰은 처음 공포탄을 발사했는데 안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 이후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을 등에 쐈는데 등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바람에 안 박혔던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이 피의자는 경찰을 향해 흉기 한 자루를 칼을 던지며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후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권총을 꺼내 대퇴부 부분에 실탄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 T자 형태의 복도죠. 복도 형태 사각지대로 숨으면서 실탄을 맞지 않은 상태가 되고 또다시 실탄을 쏘려고 하자 다시 들고 있던 흉기를 던지게 됩니다. 물론 다치신 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 후 비무장 상태가 되어버렸고 4시 50분 장봉으로 제압하며 안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마지막까지 흉기를 던지지 않았으면 대치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수습이 돼버린 거죠. 사건 현장은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내부를 확인해본 결과 방화를 저지른 뒤 연기가 굉장히 자욱했는데 그 안에서 되게 끔찍한 살인 현장이 발생된 겁니다. 자, 이게 사건 현장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일단 사망은 5명이었습니다. 남성 47세 황모 씨, 그리고 여성 이모 씨 56세, 김모 씨 64세, 그리고 19살 최양, 초등학교 6학년 금모양,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죠. 이렇게 4분이 사망하며 부상자, 그리고 피해까지 총 20명의 사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파트의 좀 특별한 구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한 개, 이렇게 한 개만 존재하고 복도식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엘리베이터와 계단밖에 없는 상황인데 엘리베이터를 방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겁니다. 실제로 최양, 19살 최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층 복도에서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데 계단 끝까지 쫓아와서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도 나왔는데 평상시에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최모 양에게 사건 당일 17일 날도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거였죠. 자, 그럼 이 아파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10층짜리 복도식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고 2층과 4층 복도와 계단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안인득은 2015년 12월 보증금 1,800만원, 월세 9만원의 조건으로 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지내왔다가 2010년 12월 소득이 발생된 게 확인되며 지원이 일시 중단됐다가 작년 9월 재신청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조금 특이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가 나왔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2010년에 폭력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감호소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2010년에 조현병이 확인된 거죠. 더불어 2015년 정신병원을 스스로 찾아간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번 또한 기록이 있고요. 조현병과 관련된 부분은 2016년 7월 이후에 아예 치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다 나아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요.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됩니다. 2017년 10월 아랫집 406호 남자가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올라와서 도시락통에 자신의 대변을 담아놓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최양이 사는 곳입니다. 406호 남자가 위로 올라와서 이런 일을 발생시킨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 19살 최양을 쫓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원을 넣고 신고해봐도 그때 당시엔 답이 없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베란다에서 온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에 오물도 뿌리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들어왔고 총 7차례의 신고, 5번은 위협이었고 2번은 다른 술집 같은 데서 일어난 폭력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에도요, 자기가 잠시 일용직으로 일을 했던 진주시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합니다. 그 이유가 센터 직원이 타준 커피를 먹고 난 뒤에 내가 좀 뭔가 부스럼이 났다. 그 이유로 폭행한 겁니다. 마지막 신고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던 2019년 3월입니다. 3월 10일 전주 시내 호프집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 앞에 어떤 차량이 주차된 걸 보고 왜 여기에 주차하느냐라고 시비를 건 겁니다. 나를 무시하냐라는 발언을 시작하며 차주를 공격하고 말리던 호프집 업주를 폭행합니다. 그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공구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그걸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며 주먹으로 폭행을 했던 거죠. 당시 위협으로 특수폭행죄로 기소가 되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폭행 여부가 발생이 되고 난 뒤 뭔가 조현병 증상이 심하다는 걸 느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 씨의 친형입니다. 안 씨의 친형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감안해서 함부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에게 하해를 입힐 정도의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거죠. 이게 악용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씨의 친형은 위험을 인지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안 씨의 친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 자신의 동생 옆에 호수에 살고 있었던 금씨, 금씨와 동갑으로 예전부터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닌 듯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즉 위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닌 듯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친형의 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겁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계획성이라는 부분에 좀 이어서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분명 아닌 듯은 조금 특이하게요, 자신이 원한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즉 인면식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느끼거나 불편함을 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린 이제 이 일을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성에 대한 부분은 다 아마도 계획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추측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방화합니다. 방화에 필요한 도구, 즉 휘발유를 샀었어야 되는 거죠. 사건 당일 새벽에 휘발유를 구매한 기록이 CCTV에서 확인됩니다. 아파트 1층 폐쇄로 CCTV 영상을 보면 17일 새벽 12시 50분, 방화가 발생된 약 4시간 전인 거죠. 한 3, 4시간 전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손에 들고 있던 칼, 하나는 34cm짜리, 하나는 24cm짜리 큰 칼이었습니다. 이걸 2-3달 전 미리 사전에 구입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즉 자신의 집을 4층인 집에 불을 지르고 난 뒤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렀던 거죠. 범행의 계획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좀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살해 동기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보자면 굳이 2층에서 4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4층을 왜 기다렸을까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내려오는 사람은 5층, 6층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층간소음의 위층 사람.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간다는 건 자신과 동일한 층 혹은 3층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1층까지 내려간 게 아닌 겁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층에서 4층 그 사이에서만 가까운 사람들만 노렸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즉 자신의 집과 가까운 쪽들을 노린 겁니다. 동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당시에 임금체불 문제로 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합니다. 임금체불. 그런데 조사 결과 직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임금체불이라고 얘기했을까? 즉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며 진술을 거부했던 거죠.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 혹은 정신과 치료를 옛날에 받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확인해 볼 때 과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경력이 확인은 되는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환각 증상, 조현병이 너무 심해서 뭔가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분명히 노렸고 계획을 했고 죽이는 것, 즉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은 문제가 없는 상황, 고의적으로 죽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조현병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너무 심해져서 했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이후의 진술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을 뭔가 매장시키려고 했고 불이익을 자꾸 줬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서 CCTV를 설치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층간소음이 있던 위층 집의 CCTV인데요. 당시에 자꾸 올라오고 쫓아와서 항의를 해서 위압감을 느꼈던 겁니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 그 최모양 집에서 CCTV를 사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 자신의 오물 같은 걸 투척하는 걸 보게 됐고 이걸 증거자료로 경찰에 신고를 또 했지만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 자신에게 연락이 와서 아, 여기에 불법 CCTV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거지에 벌레랑 쓰레기를 던졌다. 즉 자꾸 벌레가 들어오게 하고 집안에 있는 벌레가 위에서 들어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생각. 아파트 주민들이 한 통속으로 시비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위에 5층 그리고 같은 층 그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피해망상인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커지면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렸고 계획이고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고시원 방화 범죄 이런 건 정말 묻지마 살인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뒤 그 이후에 행동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집에 불을 저지른 점, 자신의 집에 불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칼을 준비해서 기다린 뒤 살인을 했다라는 점, 분명히 계획범죄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한 대상 자체가 자신의 집과 가까운 사람들,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 범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서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도 하소연을 정말 많이 했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제가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해달라.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자꾸 하는 이상한 화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고 그 불이익의 연속이 이 근처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에서도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서 이렇게 행동했다.
제대로 좀 밝혀달라.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발언을 자꾸 합니다. 전형적으로 피해망상 환자의 특징인 거죠. 사이코패스틱한 일도 분명히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피해망상, 모든 일을 다 남 탓을 하는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을 집 중심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로 특정했고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판단한 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달 전부터 해왔고 그거에 대한 걸 조금씩 표출했다. 예를 들면 처음엔 고성방가, 나 정말 힘들다,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라는 욕설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뭔가 직접적인 행동, 쓰레기를 갖다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경찰들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다들 이쪽 편만 들었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범행을 더 심도 있게 깊게 계획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유족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요청을 했었다. 무언가 막아달라, 도와달라. 하지만 그들은 막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돼 버렸다. 최양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라 이사를 할 수 없던 게 천추의 한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아닌 듯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그는 정말 자신이 얘기하는 대로 빠져나갈 구멍,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계획하고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더불어 어쩌면 이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는지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노 표출형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 분노 표출형 범죄자가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계획범이고 분명 타겟팅하고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느낌이 강한 이유가 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손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손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냐면 눈앞에 보였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칼을 무차별적으로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러면 무조건 다쳐요. 칼도 너무 긴 걸 썼고 일반적인 과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칼을 썼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칼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손이 다쳐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에서 양쪽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왼손은 방어용일 확률, 그러니까 위협용과 방어용일 확률이 크고 오른손으로 아마 이제 범행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칼을 두 자루를 준비했다는 건 양쪽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칼을 놓치거나 칼이 사라질 거를 대비해서 한쪽 칼을 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한 번에 두 개 샀다 뭐 했다라는 부분은 더 조사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칼을 두 자루를 준비했던 이유는 칼이 사라질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범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겟을 정해서 했던 거고 자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범죄예요.